최근 주식시장이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로 보게 되면 한 4, 5% 정도 지금 고점에서 사상 최고치에서 한 4, 5%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나스닥은 거의 한 8%, 9%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다우존스 지수 한 2배 정도 떨어졌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한 11%, 12% 정도 사상 최고치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늘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보이듯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죠. 가다가 보면 조정을 좀 받고 하는데, 사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더라도 고점 대비 5% 이상 조정 안 받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러온 거는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나타나는 조정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일단 저는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정은 보통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얼마만큼 떨어지면 조정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미국의 주식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게 S&P 500 주가 지수죠. 왜냐하면 다우존스 지수는 30개 종목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전통산업 중심이죠. 그 다음에 나스닥은 종목이 많긴 합니다만, 여기는 이제 기술주가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근데 S&P 500은 이것과 이것을 다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걸 기준으로 해서 다 묶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는 S&P 500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통 조정 장세다 그러면 한 고점부터 한 7 내지 10% 정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면 이게 20%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 이 정도가 되면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세 가지로 보통 나눠서 보는데, 이게 경기 침체로 간다, 어디서 부도가 발생하고 그게 금융기관이 연쇄 부도로 넘어가고, 이게 이제 2008년에 우리가 봤던 것이죠. 그리고 2000년에도 닷컴 버블 붕괴가 되면서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게 연쇄적인 부도로 흘러가는 그런 걸 봤습니다. 이럴 때 다 30% 이상이 하락했고, 작년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기에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것도 기업들이 우르르 무너지겠죠. 그래서 초기에 주가가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30% 이상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워낙 강력한 부양 정책을 쓰니까 기업들이 망하기 전에, 망하고 나서가 아니고 망하기 전에 그냥 기업들한테 현금을 나눠줬죠. 이거 직원들 월급 주고, 월급 준 돈은 우리한테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중앙은행이 그냥 돈을 줘버렸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부도가 날 것 같은 게 안 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게 주식시장에서 기업 부도가 확산될 것 같다, 도미노식의 부도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면 주가가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은, 그러니까 과거의 20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보다 지금 주가가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경기선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주가가 경기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경기가 나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주가가 경기선 위에 있으면 그나마 주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경기는 아직까지는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보통 한 10% 정도 조정이라고 하는 건 늘 있는 조정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그게 7 내지 10% 정도가 제가 보면 일반적이더라고요. 근데 한국 시장은 그보다 조금 더 큰 폭의 조정을, 미국보다 조금 더 큰 폭의 조정을 미리 받는. 그러니까 미국 S&P 500은 4, 5%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10% 이상 떨어지는 게, 이게 이제 미리 떨어지는,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격 메리트 이제 있다 싶으면 사람들이 이제 파는 걸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은 그냥 일상적인 조정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올라가려면 무슨 힘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올라가려면,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려면. 그러면 이 힘이 무엇인가를 예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조정을 낳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 빼고
뭐 무조건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주가라고 하는 게 계속 장기적으로 올라가지 않느냐, 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제 스타일은 그거하고 좀 달라서 지금 조정을 난 이유가 사라지면 올라가겠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지금 조정의 이유를 우리가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지금 조정의 이유는 인플레이션이죠. 물가입니다.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지금 물가 때문에 다 이제 상당히 곤란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가는 소비자 물가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생필품, CPI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한국은 거기다가 자산 가격 이것도 이제 일종의 물가죠. 물론 뭐 저기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집값의 상승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비중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에 집값 상승이 곧바로 들어옵니다. 내가 월세를 산다 그러면 월세값이 올라가면 비용이 증가하죠. 소비자 비용이 증가하니까 들어와야 하는 게 당연하고 우리나라도 이거 소비자 물가에 들어가요. 전세 보증금이 올라갔다. 이것도 이제 그 계산을 해서 소비자 물가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비용 생활을 하는데 비용 부담이 증가했으니까 맞는데 집값의 상승은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에 안 넣어요. 이거는 비용이 증가하지 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것도 넣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집을 사긴 했지만 그게 자기 자산이긴 했지만 이걸 이제 내가 돈을 내고 월세를 산다라는 개념 월세를 안 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집값이 높다고 해서 내가 내 집이라고 해서 월세를 안 내고 있긴 하죠. 하지만 그걸 계산을 안 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미국은 이것까지 계산을 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내 집에 살더라도 이게 월세로 산다면 얼마나 될까? 그 월세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을까? 이런 걸 따져서 소비자 물가에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소비자 물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그게 이제 집값 상승이 물가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만 갖고 소비자들의 어떤 가계의 어떤 물가 부담, 비용 부담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집값을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 최근에 한국은행에 이제 그 금리 인상, 집값 상승 때문이라고 집값 상승 때문에 촉발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한국은행 총재, 기재부 장관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이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집값 때문에 우리 잘 안 잡히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비용 부담이 엄청 크다라고 하는 거를 갖고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물가라고 본다면 집값 상승도 우리나라도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 시작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힘을 잃었다 봐야 되겠죠. 중국은 여기는 소비자 물가가 아니에요. 소비자 물가까지 번지면 너무 큽니다. 너무 크고 중국의 경우에는 물가를 볼 때 생산자 물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생산을 하는데 생산을 해서 이제 뭐 출하를 하겠죠. 그때 가격이 올라가느냐, 요게 이제 중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의 핵심 지표입니다. 핵심 지표입니다. 경제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은 그래요. 소비가 GDP의 한 7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중심으로 보고 소비자 물가를 보는데 중국은 제조업, 건설업 이런 쪽이 GDP의 한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소비가 GDP 50%가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미국은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 소비자 물가 올라가나 이걸 봐야 되는데 중국은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원자재를 엄청 써버리는 것이죠. 제조업, 건설업이 마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철이나 쿠리 이런 거 금속 종류의 원자재는 중국의 소비가 전 세계 소비 절반이 넘거든요.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워낙 원자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곧바로 소비자 물가에 넘어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 짓는데, 그렇죠. 집이 소비자 물가에 들어가는, 집 짓는데 가령 이제 뭐 철근 값이 올라갔다. 이게 곧바로 소비자한테 집값의 상승으로 넘어가는 건 꼭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업이 감내할 수 있으면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의 비용 부담을 기업이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게 이제 생산재 물가 상승이 도를 넘어선 거죠. 전년 대비 10%, 9.5%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 올려야 될까요? 미국과 경제가 다르죠. 금리 올려서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도록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국제원자재가 올라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긴축이라고 하는 게 미국처럼 금리 인상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긴축입니다. 헝다그룹,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제조업에, 건설업에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죠. 원자재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긴축은 금융 긴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산업 구조조정이에요. 그걸 해서 생산자 물가를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제조업 건설업에서 비용 상승이 소비자한테 전가되기 전에 여기서 차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헝다그룹 때문에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다 하지만 구조적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헝다그룹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제 돈 풀어서 살리겠다 이런 이야기는 중국 정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안 나오는데 구조조정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 말은 그런 기업을 살려서 원자재를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면 이거 물가 폭발해 버리겠죠. 국제 원자재 시장이 어떻겠습니까? 와, 헝다그룹이 살아난다고 중국이 돈을 마구 풀어가지고 다 살린다고? 그러면 다들 이제 앞으로 원자재 중국이 엄청 쓰겠네. 다들 매점 매석하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중국은 그것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폭등을 하고 결국 소비자 물가로 넘어가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패턴입니다.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 넓고 하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직까지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를 잘 몰라요. 미국처럼 금리가 소비자 물가를 잡는 힘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생산자 물가 단계에서 잡으려고 해요. 소비자 물가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그게 최근에 이제 5월 달부터 중국이 이런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 5월에 원자재 매점 매석 행위를 이제 단속하고 그리고 각 기업들이 각각 국제 원자재 시장에 가가지고 뭐 사고 하면서 가격을 마구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창구를 공기업 하나로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한 게 5월입니다. 그때 원자재 가격이 한번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헝다그룹 이슈가 생기면서 또 한번 떨어지는 그러면서 중국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물가 부담을 좀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 매수 수요를 약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물가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 인상, 물가 부담을 좀 낮추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되고 근데 중국이 이런 행동을 하니 주가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다 물가 문제 때문인데 근데 그 물가가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은 경제가 좋아질 때마다 이 생산자 물가가 치고 올라가고 경제를 그래서 나쁘게 하면 지금도 그런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원자재 소비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조업체를 생산 활동을 위축시켜야 되겠죠. 건설업의 활동을 위축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 지표가 다시 나빠지는데 이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지금처럼 가면 물가도 안정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최대약점입니다. 최대약점입니다. 성장을 계속할 거다라고 하지만 원자재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원자재가 국제적으로 생산이 엄청나게 많이 될 때는 그리고 호주나 이런 나라들하고 캐나다 이런 나라들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그나마 이제 중국이 원자재를 값싼 가격으로 계속 수입하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략적으로 안보상의 이슈로 여러 가지 이슈로 캐나다하고 호주, 특히 호주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이렇게 되면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때 제조업과 건설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경제를 성장시키면 호주가 그만큼의 원자재 생산을 계속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원자재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폭등을 해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안보 이슈로 해가지고 어쨌든 국제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중국도 경제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원자재를 덜 쓰는 쪽으로. 특히 건설업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업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전력 많이 쓰고 이런 식의 전력 많이 쓰는 산업을 그대로 두면 중국으로서는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인플레이션에 경제가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성장을 다운시켜요. 왜냐하면 이게 건설업, 제조업을 위축시키면 성장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경제 성장률의 둔화를 감수하면서 물가가 문제가 되는 걸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이행 기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저러다 금방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가. 뭐 저도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1초로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자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물론 그 중에 자원 많이 소비 안 하는 제조업 건설업도 있죠. 근데 자원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건설업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낮춰간다. 근데 이게 지금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 장기적인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떻느냐? 미국은 이게 소비가 그래요. 물가가 좀 올라간다고 해서 소비가 꼭 나빠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물건 빨리 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빨리 사자. 그 가령 뭐 텔레비전 가격이 올라간다더라 그러면 텔레비전 빨리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오래 쓰는 내구재는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빨리 사거든요. 근데 일상적인 생활용품은 뭐 화장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채소값 올라간다고 빨리 사가지고 쟁여놓느냐. 화장실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일반적인 생필품들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소비를 줄여버립니다. 실질 구매력.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 받는 건 요만큼 딱 정해져 있는데 물가 올라가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소비를 줄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이 작년에는 그게 이제 내구 소비재, 자동차,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컴퓨터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생필품 쪽에서 가격 상승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2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요즘 미국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미시간 대학에 미국의 미시간 대학이 있죠. 미시간 대학에서 오래 전부터 하던 소비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조사하는 게 있는데 뭐 주식시장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 지수 못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주식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제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죠. 70년대부터 이걸 조사를 해왔을 건데 이 지수를 보면 지금 최근에 이 그림을 보시면 나옵니다만 내년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 같냐라고 소비자들한테 물어보고요. 당신은 향후에 소비 지출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미국 소비자들이 내년에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올해 4% 정도 올라가는데 내년에도 한 4%씩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확한 예측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한다는 것이죠. 물가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물가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불안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의 기대 지수가 훅 떨어집니다. 이게 100포인트에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8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80%에서 머물다가 지난 8월달 조사, 9월달 조사 2달 연속으로 이게 또다시 떨어져서 7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7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80에 있을 때는 바이러스 지나면 다시 100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80에서 70 떨어진 건 왜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물가에 대한 불안입니다. 물가에 대한 불안. 어떻게 할까요? 소비자들한테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을 포함한 그 쟁쟁하고 뭐 텔레비전 자주 나오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와 정말 박식하시고 뭐 많이 아시고 경제에 대해서는 저분들이 잘 알겠지라고 하는 분들이 텔레비전에 쭉 나와가지고 당신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물가가 내년에 4% 올라간다고 아니지. 2%대 머문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소비자들한테. 그런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생각을 바꿀까요? 옛날에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뭘 아나, 내가 경제를 아나, 저 사람들이 잘 알겠지.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경제학은 사람들을 원숭이랑 비슷하게 보는 거였어요. 제가 경제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불만 중에 하나가 사람을 원숭이로 보는 것 같다. 에이전트라고 보는데 그 에이전트는 원숭이처럼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이거 딱 주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행동하는, 바나나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이런 게 아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 경제학 학문 안에 좀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70년대 이후로 경제학도 꽤 많이 변했죠. 아니다.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예측한다.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다. 라고 하면서 경제 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전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고 믿을 거야. 지금 사람들은 잘못하는 거야가 아니고 지금의 연준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죠. 사람들이 물가 올라간다고 저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저 불안 심리를 물가 안 올라가요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물가를 잡을게요.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라도 물가를 잡을게요. 라고 해서 사람들이, 연준이 저렇게 행동하면 물가가 잡히겠지? 그러면 내가 이제 물가에 대한 불안을 좀 덜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한테, 이거 물가 상승 일시적이라니까? 지금 연준이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해왔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8월달, 9월달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조사에서 사람들이 연준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8월달에 이게 80에 70 들었을 때 일시적일 거다 생각했어요. 8월 말 연준의 잭슨홀 미팅에서도 물가 상승 일시적이고 우리는 금리 인상 내년 2022년에도 안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9월 중순에 또 한 번 나왔는데 그게 70에서 그대로 머무니까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FMC 회의록이 9월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있었던 9월의 FMC 회의록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회의하고 3주 있다가 나오거든요. 아마 근데 그 회의록을 보면 좀 그랬을 것 같아. 좀 웅성웅성했을 것 같아. 야, 우리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맨날 우리가 일시적이라고 해왔는데 이거 잘못한 것 같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다르잖아. 파월 연준 의장한테 그랬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좀 진정시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게요. 물가 상승이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긴축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9월 FMC 끝나고 난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이런저런 그 회의에 참석했던 연준 위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그렇게 나쁘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앞으로 이런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경제가 나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기대치도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뭐 경기 지표로 보면 아직까지 경제가 그렇게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진짜 나쁘다라 보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진짜 좋다 해서 조금 내려와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닌데 물가가 올라가면서 결국 어쩔 수 없다. 한국이나 미국은 금리 올리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나빠지는데 왜 자꾸 금리가 올라가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긴축 행보가 시작됐고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으로서는 이 경기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물가 때문에 이거 긴축하고 금리 올라가고 이렇게 저렇게 좀 어려운 시기구나. 좀 조정을 받고 조금 이 물가 문제, 그리고 금리 문제, 그리고 경기 둔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정리할 때까지 조금 쉬어가자.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